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이태규 내리신경과의 전재현입니다.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11일이나 지났는데요. 각자 새해 목표 설정한 것 잘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자율신경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자율신경계 이상, 신경과 진료가 꼭 필요한 원인 질환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벌써 이제 3부가 되었는데요. 3부의 역할입니다. 1부, 첫 번째 시간에는 자율신경계와 그 이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고요.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자율신경계 이상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자율신경계 이상에 대해서 균형을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과 행동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어 보았고요. 오늘 이 3부 시간에는 이런 자율신경계 회복을 위한 생활과 행동 전략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심각한 자율신경 부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신경과 원인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위험하고 또 치료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이 원인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신경과 평가가 필요한 경고등 탑5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부전을 일으킬 만한 신경과의 대표적 원인 질환, 옆에 보시면은 약자로, 영어 약자로 된 MSA, PD, PAF, DLB, 아밀로이드증, AAG 이렇게 쓰여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잘 모르실 텐데, 근데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질환들이고 어떤 질환들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위에 대표적 원인 질환에 대해서 원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들을 증상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율신경 증상은 전신에 나타납니다. 일부에서 이제 자율신경계 구조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신적으로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혈압 맥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과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소화기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변비, 구역감, 복부 팽만, 장폐색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땀 분비나 이제 체온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역시 자율신경계가 방광이라든지 이제 성기능에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상 있을 경우에 요정체,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눈샘과 침샘에 자율신경계가 또 분포하고 있고, 주로 이제 부교감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구강건조증이라든지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겠고, 수면호흡도 역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렘수면 행동장애나 천명이라든지 이런 호흡시 이상 소리가 난다든지 할 때의 이상소견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이제 신경과 진료가 꼭 필요한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 경고등 탑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신과 낙상 증상입니다. 전조 없이 기절이 반복되고 좀 머리 부딪힘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심각한 자율신경 증상이 있는 거고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과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진행입니다. 갑자기 자율신경 이상 증상이 발생해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악화되는 경과를 보인다. 그리고 체중 감소나 전신쇠약이 동반된다 하면은 기저에 심각한 자율신경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암 같은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뇨장애가 초기부터 발생할 경우입니다. 갑자기 없던 배뇨장애가 요정체라든지 잔뇨라든지 야간 요실금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젊은 나이인데도 벌써부터 이제 요정체라든지 잔뇨, 그리고 수면 중에 계속 좀 깨서 소변을 보러 간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심각한 자율신경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파킨슨 증상, 그리고 실조보행, 그리고 호흡 징후가 있을 경우에 신경과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경병증과 심장 가족력이 같이 보일 경우에 진료를 봐야 되겠고, 신경병증 양상으로는 저림 양상, 그리고 좀 뭔가 시리다 하는 통증과 함께, 그리고 심장 쪽에 부정맥이나 이제 심부전이 있을 경우에 꼭 진료를 보는 게 좋겠고요. 아밀로이드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진단 접근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 증상이 실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령 집에 이제 혈압계라든지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으면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누워 있을 때 안정시 혈압과 맥박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일어섰을 때 이 혈압과 맥박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는지,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갑자기 치솟지 않는지, 이거를 한 1에서 3분 정도 확인을 해보고 필요시에 10분까지 길게 늘려서 변동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기립성 저혈압에 혹은 기립성 빈맥증후군에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이 자율신경 증상을 또 확인하는 다양한 진단적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깊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 맥박 변화를 볼 수 있는 깊은 호흡 검사라든지, 그리고 맥파 자체의 이제 변동성을 분석하는 HRV 검사 등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자율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흔한 비신경성 원인을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탈수라든지 약물, 복용하는 약물이 또 혈압을 떨어뜨려서 자율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빈혈이 있을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 또 어지럼증이 있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비신경성 원인을 이제 배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신경과 질환 그 자체에 대한 원인 분류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퇴행성 질환인지 침착 질환이라든지 면역과 관련된 질환인지 말초신경병 있는지 여부를 신경과적으로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신경과 원인 질환 그룹, 자율신경계 부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원인 질환 크게 4그룹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퇴행 질환으로, 자율신경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퇴행 질환은 알파시뉴클레인 병리라는 공통된 기전을 갖게 됩니다. 신경퇴행 질환이 알츠하이머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CBD, 타우패솔로지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자율신경 부전을 일으키는 이런 질환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제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PD는 이제 파킨슨 병이고요. MSA는 다계통 위축증이고, DLB는 루이소체 치매고, PAF는 순수 자율신경 부전입니다. 이 질환군이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침착과 침윤, 이제 조직의 침착과 침윤되는 이런 질환인데, 아밀로이드증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대표적인 타입 ATTR과 AL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가면역성으로 자율신경계 부전이 초래가 될 수가 있겠고, 자가면역 자율신경병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가면역 그 신경병증은 그 자가면역 자율신경병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든지 AIDP, CIDP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가면역 그 질환 중에서 주요하게 자율신경 부전을 초래하는 자가면역 자율신경병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초신경병, 당뇨라든지 이제 소섬유신경병증이라든지, 그리고 전신성 대사성 말초신경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역시 자율신경 이상을 초래할 수 있겠죠. 이 질환군에 대해서도 하나씩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특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신경세포에 축적하는 병리 기전을 갖고요. 중추 자율신경 회로망의 구조물에 이상 단백질이 축적하면서 그 자율신경 구조물이 이제 손상됨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이상이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이 질환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자율신경 증상으로는 변비,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그다음에 발한이라든지 체온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방광이나 성기능 장애도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질환별로 자율신경 부전이 발생하는 시기라든지 양상 그리고 중증도 차이가 있고 이를 이제 구분의 핵심으로 삼아서 운동 증상이 먼저 발생하는지 자율신경이 먼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질환의 진행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여부 그리고 동반 징후가 어떤 징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 질환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 시뉴클레인 질환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D 파킨슨 질환이고 파킨슨병이고 PAF 순수 자율신경 부전, MSA 다계통 위축증이고 이 각각의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세 가지 운동 증상이 먼저냐 자율신경 증상이 먼저냐 그리고 진행 속도가 완만한지 빠른지 그리고 동반 징후로 배뇨 증상이 있는지 실조 보행이 있는지 호흡 징후가 있는지 여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PD 파킨슨 질환은 운동 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이후에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 질환의 후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파킨슨 질환은 이제 운동 증상이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이 운동 증상 대표적인 세 가지 운동이 굉장히 동작이 느려지는 게 있고 그리고 안정시 떨림이 보일 수가 있겠고 팔다리가 좀 뻣뻣해지고 경직되는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주요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비, 기립성 어지럼 같은 자율신경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파킨슨병은 진행은 비교적 좀 완만한 편에 속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PAF, 순수 자율신경 부전인데 자율신경만 먼저 특이적으로 침범하는 질환으로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 특징적입니다. 초기에는 다른 신경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자율신경 증상만 딱 나타나는 특징이 있겠고요. 일부는 추후에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과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MSA, 다계통 위축증이고 초기부터 이제 심한 자율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이후에 보행장애라든지 호흡장애 같은 좀 심각한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으로는 요정체, 요실금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특징적이고 MSA는 이제 파킨슨 타입이냐, 손해 타입이냐로 질환 중간에 구분이 되는데 파킨슨 증상과 손해 보행 증상을 다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MSA에서 특징적인 게 천명음이 호흡 시에 들릴 수 있다는 점인데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킨슨병 P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특히 이제 파킨슨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이 강의 시간 전체를 써도 부족함이 있을 텐데요. 자율신경계 이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이 이제 처음 진단될 때는 운동 증상으로 이제 진단이 되게 되는데 안정 떨림이라든지 가만히 있을 때 한쪽 손이 떨린다든지 그리고 팔다리가 좀 뻣뻣해지는 이런 경축 증상을 보인다든지 운동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안만 증상을 보인다든지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한두 가지가 먼저 시작될 수도 있겠고요. 세 가지 증상이 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이제 진단이 되고 이런 진단 이전부터 변비라든지 잠꼬대, 우울감, 후각 저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이상 증상, 특히 이제 중대한 자율신경 이상 증상인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비뇨 계통 관련 증상을 이제 비운동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운동 증상은 파킨슨병에서는 질환의 후기에서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부전 증상으로는 변비, 이거는 파킨슨병 초기에 좀 보일 수 있는 증상이고 기립성 어지럼증이나 배뇨 장애, 발한 이상은 이제 후기에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 이상 증상은 약물이라든지 탈수 상태, 수면 등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약간 좀 나아지는 양상이 보일 수 있고 안 좋을 때 좀 더 확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이상, 파킨슨병으로 초래된 자율신경 이상의 핵심은 이제 운동 증상 치료와 별개로 자율신경 증상 치료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킨슨병의 병리 진행과 임상 양상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 뇌 사진, 이게 이제 브락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이제 파킨슨병의 병리 진행 양상이고요. 말초신경과 장신경계에서 이제 촉발돼서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발병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처음에
뇌간의 가장 하부에 있는 연수가 침범을 받고 이후에 다리뇌, 다음으로 이제 계속 상행을 하면서 중간뇌, 변연계, 간뇌 이렇게 침범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뇌의 심피질까지 다 이게 침범을 하게 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병리 진행에 따른 임상 양상이 이게 우측에 이제 그래프로 보일 수가 있는데, 처음 이제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운동 증상인 운동 완만 증상, 경축 증상, 이제 안정시 떨림 증상으로 이제 진단이 되게 되는데, 이 진단 이전부터 사실은 병이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비운동 증상이 먼저 좀 보이죠. 가벼운 좀 변비 같은 증상이 질환 진단 20년 전부터 좀 보일 수는 있겠고, 10년 전에 렘수면 행동 장애라든지 주간 졸림증, 그리고 우울감도 먼저 선행할 수가 있겠고, 질환이 이제 진단되고 나서 점점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사이코시스 같은 그 비운동 증상, 좀 정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운동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질환의 후기에 비운동 증상인 자율신경계 증상이 좀 주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뇨기계 증상과 기립성 저혈압 나타날 수 있겠고, 종합적으로 치매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의 진단입니다. 파킨슨병은 병력 청취와 진찰 소견에 근거한 신경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질환이 되겠고요. 이 임상적 진단을 위해서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 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UPDRS고, 파킨슨증 3가지 운동완만, 경충, 안정 떨림에 대해서 0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또 자세나 보행, 균형 감각에 대해서도 이제 점수를 매겨서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호엔야 스케일이라는 점수는 UPDRS보다는 좀 이제 직관적이고 간단한 스케일 검사하고, 양측 침범 여부,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3가지 그 파킨슨 증상의 양측 침범 여부와 보행과 균형을 5단계로 평가를 하는 스케일 검사입니다. 그리고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브레인 MRI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 중뇌 흑질에 이제 도파민 세포가 많이 분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소실이 되는 게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MRI 중에서 SWI 맵이고, 이 SWI에서 여기 중간뇌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흑색질이고, 그 안쪽에가 이제 적색 핵이 보이는데, 이 흑색질의 이제 꼬리 부분이 약간 소실되는 이런 증상이 이제 파킨슨에서 확인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CIT 브라인 패시티가 좀 진단에 좀 핵심적인 검사가 될 수가 있겠고, 줄무늬체의 도파민 수송체가 감소된 소견을 확인하는 게 이제 파킨슨병에서 진단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인에서는 이 줄무늬체라고 하는 부분, 이 기저핵 부분이 양측 대칭적으로 깔끔하게 잘 그려지는데 반해서,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이 도파민 수송체 이 맵이 이 영상이 좀 비대칭적으로 보이거나 약간 좀 이게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에 대해서 일단은 자율신경과 진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순수 자율신경 부전 PA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신경계 이상 없이 자율신경계 기능만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이고, 역시 알파 시뉴클레인 병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병리 기전에서 어떤 부위를 침범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제 추정컨대 자율신경계 세포체가 제가 일부에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척수의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세포체가 주요하게 척수의 메디오 레터럴 칼럼, 그러니까 중간 가측 핵 쪽에 분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게 알파시뉴클레인 병리로 침범되면서 이제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 초래되는 게 아닐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자율신경 기능 저하의 주 증상으로 심한 기립성 저혈압, 수면 어지럽고 또 실신 증상이 초래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 정도가 좀 심할 양상을 보이게 되고, 또 땀분비 저하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 자율신경 부전의 이제 초기에는 다른 신경적 증상, 운동이라든지 인지 증상이 거의 없고 자율신경 증상 단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파킨슨병이라든지 로이소체 치매라든지,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린 다계통 위축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적 관찰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수 자율신경 부전의 증상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신경 부전 증상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심리학적 증상은 비교적 굉장히 좀 미묘하고 경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주요하게 이제 심장 쪽으로는 아무래도 자율신경 부전이 동반될 시에 전신 순환으로도 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좌심실이 받는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서 좌심실 비대가 초래가 될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성 심장병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심장 자율신경 쪽으로는 가장 흔한 기입성 저혈압이라든지 실신 증상 그리고 반동으로 오히려 이제 일어서서 활동할 때 이제 수파인 하이퍼텐션 일어섰을 때 이제 고혈압이 유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식후에 소화기계로 이제 혈액이 몰리게 되면서 식후 저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화기계 쪽으로는 변비라든지 장폐색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사지 말단으로 정맥이 저류되면서 사지 말단의 이제 색 변화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수면도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렘수면 행동장애 초래될 수 있겠고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심부전이라든지 혈액학적으로는 빈혈이 생길 수 있겠고 비뇨기 계통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급박뇨, 빈뇨, 야간뇨, 요정체라든지 요실금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성기능도 역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라든지 발기부전 증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계통 위축증입니다. 다계통 위축증은 비정형 파킨슨증의 하나로 파킨슨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약물 반응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근데 도파민으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파킨슨병의 일반적인 치료인데 이 도파민제를 써도 계속 좀 안 좋아지는 코스를 밟게 되겠고요. 임상 증상이 도파민으로 크게 호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계통 위축증 역시 알파 시뉴클레인 병리를 띠게 되고 신경 원세포인 뉴런보다 그 주위에서 이제 신경 원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 교세포, 특히 이제 희소돌기 악교세포에 침착되는 병리 기전을 갖습니다. 신경 교세포가 뭐냐면은 이제 뉴런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또 청소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그 신경 세포인 뉴런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신경 세포고요. 어쨌든 그 다계통 위축증이 있을 경우에 역시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요정체, 요실금 같은 배뇨장애, 자율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계통 위축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임상 증상이 갈리게 되는데 줄무늬체를 먼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은 양측 대칙성 파킨슨증을 보이는 MSA P 타입, 파킨슨 타입을 보일 수 있게 되고 주요하게 올리버 폰토 세레벨라 뉴클리우스를 침범하게 되면은 손해 증상이 주요한 보행장애나 균형장애, 보행 불안을 보일 수 있는 MSA C 타입, MSA 손해 타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이제 다 침범이 되면서 낙상이라든지 말 어눌한 증상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계통 위축증에서 특징적인 게 천명음이 호흡시에 들릴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이제 다계통 위축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후두 위축도 동반이 되고 후두 기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고음의 좀 기계음의 좀 거친 음이 이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후두의 위축이라든지 좁아짐으로 인해서 수면 모호 문제라든지 호흡 문제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겠고 양악기 치료라든지 안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MSA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지고 병의 진행이 좀 굉장히 빠른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프리모터 MSA 스테이지에서는 자율신경계 증상이 초기에 보일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요저류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비뇨기계 증상과 더불어서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 증상들 그리고 발한장애라든지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질환 초기부터 나타나는 게 특징적입니다. 파시블 MSA 단계 한 질환 발병하고 한 1, 2년, 3년 이내에 천명음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파킨슨 타입 그리고 손해 타입으로 이 시기에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파킨슨 타입은 역시 파킨슨 증상, 안정 떨림, 경축, 그다음에 운동 완만한 이런 증상을 볼 수 있겠고, 이제 손해 타입에서는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고 걸어 다닐 때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손 사용이 좀 어색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초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버블 MSA 단계에서는 추체외로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거동이 뻣뻣해지거나 이제 이상해지는 증상, 워커 보행을 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스테이지에서는 결국에는 보행이 안 되면서 식이랑 호흡도 곤란해지고, 기계 호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관 절개라든지, 경구 식이 섭취가 불가능해져서 위장관 착냄술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식이를 해야 되는 가장 종국의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계통 위축의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파킨슨병과 마찬가지로 신경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파킨슨병과는 다르게 브레인 MRI 이상 소견이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중간 손의 다리, 다리 내 손의 위축이 병리 기전으로 특징적이라 MRI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옆에서 보는 그 MRI 사진에서 이 중간뇌라든지, 이게 다리뇌죠. 다리뇌라든지 뭐 손뇌, 그리고 중간뇌 손뇌 그 연결 부위, 이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이 다리뇌 이게 십자무늬 빵 징후, 핫크로스 번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십자 모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에 좀 필수적이었던 도파민 수송체의 영상은 다계통 위축 중에서는 MSA-C에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어서 크게 뭐 진단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파킨슨병과 다계통 위축증은 사실 이제 임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좀 진단이 미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파킨슨병과의 감별을 위해서 추가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큐사트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정면 땀분비 축삭 반사 검사로 땀분비 정도를 이제 파악하는 검사고, 교감신경 절전이 문제냐, 절후가 문제냐를 이제 볼 수 있는 검사로서 MSA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 그 신경 절전이 문제가 되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신경 절후가 문제가 돼서 MS에서는 큐사트 검사가 이제 정상이고 파킨슨병에서 이상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심장 밉지 검사로 이제 심장 교감 탈신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감별 검사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감신경 절전이냐, 교감신경 절후냐 문제를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S에서는 밉지가 비교적 정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알파시뉴클레인 질환 이제 마지막 질환으로 이제 루이 소체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루이 소체 치매인데, 루이 소체 병리를 지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역시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 문제인데, 이 알파시뉴클레인 단백질이 이제 세포질 내 봉입체 형태로 확인되는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파킨슨병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파킨슨병과 이제 같은 병리 기전을 가져서 큰 스펙트럼 안에서 파킨슨병과 루이 소체 치매를 같은 질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파킨슨병과는 이게 침범 순서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 스테이징을 따라서 뇌간의 하부 연수에서부터 이제 상행하는 이제 코스를 보인다면은, 루이 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뇌 자체를 먼저 이제 침범을 할 수가 있겠고, 전두엽이라든지 후두엽이 먼저 이게 침범되면서 증상이 유발되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침범되면은 이제 인지 변동, 어떨 때는 인지가 좀 정상처럼 보이다가도 어쩔 때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이런 인지 변동을 보이는 게 루이 소체 치매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고, 후두엽이 침범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환시를 좀 반복적으로 보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결국에는 알파시뉴클레인 질환들이 렘수면 행동장애라든지, 그리고 파킨슨병과 유사한 파킨슨 증상을 볼 수가 있겠고, 자율신경계 증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 이 루이 소체 치매에서 낙상과 혼돈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환군, 이제 두 번째 질환군이죠.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은 이제 불용성 섬유 단백질이 다양한 장기에 침착되는 질환으로 주요하게 심장과 신장, 신경을 침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성 ALL형 아밀로이드증과 트랜스티레틴형 아밀로이드증이 있습니다. 이 원발성 AL형 아밀로이드증은 이제 형질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형질세포가 이제 면역세포죠. 그 외부 병행군이라든지 다른 외부의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가 이제 형질세포가 되겠는데, 이 항체가 면역글로불린으로 돼 있고, 면역글로불린의 경세 체인과 헤비 체인, 무거운 체인이 만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벼운 사슬, 경세 라이트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들이 이제 다양한 조직에 침착이 되면서 아밀로이드증이 발생하는 게 AL형이고, 트랜스티레틴형은 트랜스티레틴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변형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장기에 침착하는 질환으로서 가족성 아밀로이드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트랜스티레틴이라는 단백질은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레티놀, 이제 비타민 A를 좀 이제 수송하는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밀로이드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밀로이드증은 이제 희귀 질환이라 사실 이제 신경과 의사로서도 보기 좀 힘든 질환이긴 한데,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를 진단하기엔 단서 몇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신경병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림이라든지 시린 양상의 통증을 보일 수 있겠고요.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전신 증상을 볼 수 있겠고, 또 심장 문제가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 하면은 아밀로이드증을 좀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밀로이드증에 의한 이제 전신 자율신경 이상으로는 기비성 저혈압, 설사, 변비, 그리고 발한 장애라든지 성기능 장애가 보일 수 있겠고요. 핵심 메시지는 아밀로이드증을 의심하고 진단하면은 그래도 치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밀로이드증이 어떤 양상을 보일 수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는 조합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병성 통증, 손발 저림이라든지 시리다든지 혹은 이제 자결감도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 되겠죠. 이것과 동반해서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매우 심한 양상의 기립성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또 반복적인 실신이 보이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 하면은 심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므로 아밀로이드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밀로이드증 심장 단서로는 부정맥이라든지 신비대, 신부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신장 쪽도 침범하므로 신장 단서도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단백뇨라든지 신부전 등의 이제 신증후군이 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혀가 좀 비대해지는 큰혀증을 보일 수가 있겠고, 간비대라든지 위장장애 역시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가족력이라든지 또 원인 없이 양측 수근관 증후군의 병력이 있다고 하면은 아밀로이드증을 또 의심을 해봐야겠죠. 이러한 조합들이 이제 아밀로이드증을 의심해야 하는 조합이므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밀로이드증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AL과 ATTR 타입이 있는데, 임상적 감별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행 속도는 AL 아밀로이드증이 좀 매우 빠른 편에 속하고, ATTR은 AL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요 연령대로는 AL 아밀로이드증은 50에서 60대 좀 발병이 흔하고요. ATTR 아밀로이드증은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만 이제 70대 이상 남성인데 변이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AL 아밀로이드증의 특징적 징후로는 혀가 커지는 설종대, 그리고 눈 주위 자반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 ATTR 아밀로이드증은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요추 협착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계 침범은 AL 아밀로이드증에서 주요하게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 좀 흔하고요. ATTR 아밀로이드증은 이제 다발신경병증이 주된 양상이 되겠습니다. 심장 MRI에서도 이상 소견이 각각 있을 수 있겠고요. 아밀로이드증의 진단입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혈청이라든지 소변에서 이제 단클론, 그러니까 항체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단클론 단백 선별 검사를 통해서 AL을 배제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심장의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신티그라피로 이렇게 ATTR를 심장 쪽에 그 문제가 있는지를 ATTR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조직 검사로 확정을 하는 게 골드 스탠다드 검사로 조직 생검으로 유형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생검을 하는 부위로는 잇몸 점막과 복부 지방과 같은 비교적 기능 손상돼도 기능 저하가 적거나 통증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부위를 생검을 하게 되는데, 진단이 좀 어려울 시에는 좀 침범된 장기 자체를 조직 검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은 이제 콩고레드로 염색을 해서 이제 평광현미경에서 특징적인 사과색 불꿀절이 있는지 여부로 아밀로이드를 직접 확인하게 되겠고요. 밑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파랑색, 좀 초록색으로 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부분이게 되겠고, 이건 이제 지방 조직을 검사한 생검한 부위로 혈관 벽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밀로이드증의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나치성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의 발달로 생존율이 크게 향상한 질환입니다. AL 아밀로이드증이냐, ATTR 아밀로이드증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는데요. AL 아밀로이드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형질세포 이상 질환, 면역세포 이상 질환이라 이 면역세포 자체를 제거하는 항항요법을 이제 선행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형질세포가 생성되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골수종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면역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ATTR 아밀로이드증은 또 역시 심장형이냐 신경형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게 되겠는데, 심장형일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신경형일 경우에는 이제 생산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장형일 경우에는 이제 TTR 안정화제, 타파미디스 등을 이제 사용을 해서 TTR 단백질이 해리가 돼서 조직의 침착을 이제 막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 신경형 같은 경우에는 TTR 단백질 생성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진사일러서 이제 유전자 침묵 인자죠. 이런 인자들을 투여를 해서 간에서 이제 TTR 자체가 합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진단을 빨리 할수록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되겠죠. 의심되면은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죠. 자가면역 자율신경절병 AAG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절에 대한 자가 항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자가면역성 이제 그 신경병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율신경절병이 이제 자율신경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질환이 될 수 있겠죠. 증상은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다가 수일 수주 이내 갑자기 이제 심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든가 장 운동 저하, 동공 이상 등이 발생할 때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른 자율신경 자가면역성 신경병증과 동일하게 면역 억제 치료로 호전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치료로는 이제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 고용량 스테로이드, 혈장 교환수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길랑발해 증후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사족이지만 첨언드리고, 그리고 유지치료 역시 다른 자가면역성, 중추신경성 탈수초성 신경병증과 말초성 탈수초성 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유지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한 약제들을 사용하고, 아자티오프린,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리투크시막 같은 약물들을 유지치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가면역 자율신경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동반된 다른 감염이라든지 종양, 자가면역 다른 질환이 있는지 병력을 함께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AAG가 의심될 때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시작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이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위장관 증상이 특히 심합니다. 심한 변비라든지 장마비, 구역감이 있을 때 AAG를 의심할 수 있겠고, 이런 부교감 신경 증상이 좀 주요하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율신경절병이 이제 침범되는 질환이다 보니 이제 자율신경절이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절이 장기 근처에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주요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자율신경 이상이 의심될 때는 이제 검사로 역시 자율신경 검사를 하고 AG 항체가 있는지 항체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동반 질환도 역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3분의 1에서도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겠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가 역시 빨리 이루어질수록 유리하겠죠. 마지막 카테고리 말초신경병입니다. 당뇨, 소섬유 신경병증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전신 대사성 질환들이 다 또 신경을 침범하는 전신 대사성 질환들이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당뇨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당뇨 자율신경병증, 당뇨 말초신경병증과 더불어서 생길 수가 있겠고,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든지 위장관, 그리고 발한 문제, 배뇨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 역시 소소묘 신경병증이 동반될 수가 있겠고, 통증이나 저림 양상이 장갑이라든지 스타킹을 이제 몸쪽 먼곳에서부터 이렇게 끼는 양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양상의 소소묘 신경병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을 시에 그러므로 이제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고요. 치료를 위해서 원인 교정, 당뇨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에 따라서 원인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자율신경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신경 이상에 대한 증상 치료, 그리고 신경병에 대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증상 치료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증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재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재활 치료하고 또 그 생활을 조정하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자율신경계 그 원인과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만한 이제 다양한 원인들을 봤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도 원인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유발되는 이 증상, 이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증상 치료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이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는 일부와 2부에 대해서, 특히 2부에서 아주 자세히 좀 다뤄봤는데,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심장과 신장 상태에 맞춰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압박 스타킹과 복대를 착용해서 하지에 저류되어 있는 혈액을 머리 쪽으로 잘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항 동작을 수행하면서 역시 머리 쪽으로 혈류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다리를 꼬는 자세가 하지 이제 저류된 혈류를 위로 보내는 데 유리할 수 있겠고, 쪼그려 앉기라든지 종아리나 허벅지를 이제 수축해서 다리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혈류량을 위로 보내는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모두 혈류량을 머리로 좀 잘 보내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은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머리로 혈류량을 잘 보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악화 요인을 피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덥고 습한 환경 피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덥고 습한 환경에서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음주 역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으므로 금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식후에 나른함이라든지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2부에서 설명드렸던 자율신경 개선 식단,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는 게 좋겠고, 피스타치오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먹는 것이 자율신경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2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잘게 나눠 먹는 것이 식후에 나른함이라든지 어지럼증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역시 1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복습 개념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관 내 용적 저하가 의심될 때 플루드로코티손이라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고, 이 플루드로코티손은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신장에서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를 해서 혈관 내 용적을 늘려서 혈압 상승을 해서 머리로 이제 혈류량을 잘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는 미국 내 FDA에서 승인된 미도드린이라는 약제가 1차 치료 약제로 선택 알파1 아드레날린 작용제로서 이제 말초 혈관을 수축함으로 인해서 좀 혈압 상승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이 미도드린은 이제 작용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기립성 빈맥에 대해서는 저용량 베타 차단제 등을 사용해서 심박 과반응을 조절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베타 차단제를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저혈압이 유발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플루드로코티손이라든지 미토드린 같은 약과 좀 같이 이제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는 좀 흔할 수 있겠고요. 중추성 자율신경이 있을 경우에 자율신경 이상에 대해서는 SNRI를 사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 SNRI가 말초 신경 저루 교감신경을 작용해서 혈관 수축 효과로 좀 혈압을 좀 올리고 머리로 혈류량을 좀 잘 보낼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의사항은, 누워있을 때 고혈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워있는 상황을 좀 피하거나 누워있을 시간대를 피해서 약을 사용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좀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보았고요. 케이스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환자가 6개월 전부터 서면 핑하는 어지럼증과 잔뇨감, 배뇨 곤란이 이제 동반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행 흔들림, 또 밤에 숨이 쌕쌕하는 1000명이 있을 때 무엇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MSA, 다계통이 축증 가능성이 있겠죠. 자율신경계 증상이 이제 초기부터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배뇨 곤란 장세가 있었고, 그리고 보행이라든지 호흡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이제 이후에 이제 동반되는 이런 코스를 보이므로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그 신경계 질환 중에서 다계통이 축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타입을 좀 더 세분하게 나눠보자면은 파킨슨보다 보행 이상이 먼저였으므로 MSA-C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과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실존하는지 기립 혈압을 체크를 하고 심박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잔뇨 검사라든지 뇌 MRI로 진단을 해볼 수 있겠고, 수면이라든지 호흡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 증상은 흔하지만 경고등은 반드시 잡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경과 자율신경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 그룹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퇴행질환인지 침착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말초신경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신경 퇴행질환, 알파 시뉴클레인 병리를 보이는 이 3가지 MSA, PAF, PD는 그 시작하는 양상, 운동 증상 먼저인지 자율신경 먼저인지로, 그리고 또 진행 속도, 동반 징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아밀로이드증과 순수 죄송합니다. 자가면역성 자율신경병증에서는 이제 치료 기회가 있어서 진단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고, 증상 치료, 이제 특히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치료를 잘 할 경우에 안전이라든지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질문 좀 몇 가지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자율신경 이상을 알 수가 있나요? 라고 이상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최근에 HRV 검사를 이제 포함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HRV 심박 변이도 검사인데 이를 통해서 자율신경 이상을 대략적으로 좀 스크리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지는 사실 이제 생활 속에서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게 큰 부분이 되겠고요. 이상 있으면은 신경과 진료를 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달릭님 질문입니다. 옛날에 비욘드에서 처음으로 자율신경계 문제 알게 됐는데 증상이 엄청 다양해서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율신경계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따로 없는 건가요? 다른 질환과 차별화되는 증상이요. 1부와 2부와 3부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다루는 내용이 이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굉장히 심하다. 가령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혹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좀 핑하게 도는 양상의 어지럼증이 있거나 좀 눈앞이 좀 캄캄해져서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증상이 좀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자율신경계 이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배뇨 증상, 가령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소변 참기도 좀 어렵고 잔뇨감이 좀 느껴진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신경과 질환을 보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정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지인 중에 말할 때 어깨를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는데 이것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건가요? 스트레스 받아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나요? 2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지인분의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할 때 그 어깨를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는 거는 틱 같은 다른 정신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일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전두엽이 한 곳에 몰두하게 되면은 이 전두엽이 그동안 우리 몸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던 이런 게 약간 좀 풀리면서 본인의 이제 습관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좀 주의할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될 경우에 번아웃 비슷하게 전반적인 이제 신경계 기능이 좀 저하가 되는데 자율신경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지친 이런 상태에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좀 어지러움을 좀 쉽게 느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쉬고 또 2 부에서 설명드렸었던 뭐 식단이라든지 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회복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8세이고 척추 협착증이 있으며 몇 달째 발바닥이 지릿지릿해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진짜로 말초신경병증이 있는지 그리고 척추 협착증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를 파악을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뭐 정형외과에서도 아마 좀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가령 뭐 요추 쪽에 MRI를 촬영해 봤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말초신경이 진짜로 이 문제가 있는지 신경 전도 검사 혹은 또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그 정도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척추에서 특히 그 척추 후각으로 이제 감각 기둥이 지나가는데 이런 쪽이라든지 혹시 앞쪽 전각으로 이제 운동신경이 지나가는데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지 MEP라든지 SSP 같은 유발 전이 검사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강의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3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강의 또 충실하게 준비해서 비욘드 여러분 시청자들과 또 대화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